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사무실 절도 사건. TV조선은 이 사건 관련해 인테리어 업자가 경공모 회원이라며 TV조선 수습 기자의 접근해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수습 기자가 태블릿, 휴대폰, USB를 가지고 나왔으나 이를 보고받고 당장 원래 자리로 가져다두라고 지시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어제 인터넷 매체 뉴비씨는 한 경공모 회원의 제보를 기반으로 이 사건은 JTBC 태블릿 보도권을 모방한 것으로 TV조선은 단순히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모의 한 당사자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TV조선이 공모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하필이면 TV조선 기자가 태블릿을 가져간 바로 다음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관련해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 고 한 대목. 이 대목은 이상하다.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 관련해 특별한 관계인가? 김경수 사건이냐 드루킹 사건이냐와는 별개로 이 관계는 취재 대상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예. 관련 뉴스가 별로 없어서. 예. 어제는 그 TV조선 기자가 특종하고 싶은 동기가 인테리어 업자가 양말 훔칠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맞죠. 예. 근데 어제 새로운 나온 사실이 인테리어 업자가 경공모 회원이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어떤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 의도 목적은 뭐 좀 더 나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그 의도와 목적 뭐 얘기하는 와중에 TV조선과 자유한국당까지도 공모의 당사자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그 공모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좀 각별해 보이긴 합니다. 네, 관련 근거로 박성준 의원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네. 대해서는 박 의원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라는 식으로요.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럼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예. 예,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TV조선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본인이. 네, 생방송 일요 토론에 출연해서요. 본인이 네. 직접 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서서 18일 날 태블릿을 가져갔는데 19일 날 자유한국당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대로 옮기면 타블렛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타블렛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요 태블릿을 TV조선 기자가 가져간 직후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는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관계처럼 보이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당이 중요한 자료 혹은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사에 자료를 제보하거나 그런 건 흔한 일이거든요. 정당이 언론사에다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꾸로는 근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 이제 여기서 각별한 지점은 뭐냐면 정당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나 중요 자료를 제보하거나 제공하는 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네,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입니다. 예, 기자들이 항상 이제 여기에 가는 이유죠. 근데 언론사가 입수한 정보를 정당에 거꾸로 주는 것은 이거는 언론사가 정당의 정치행위를 백업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언론사의 신뢰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저는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는 와중인 것이고 그 외에도
그래도 재밌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다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래서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TV조선 기자는요 어제 네. 경찰에 출석해서 관련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언론사 기자가 아니었으면 같이 구속 기소되거나 뭐 체포되거나 했겠죠. 예, 여하간 일단 그 대목만 짚어두고요. 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 많이 쏟아졌죠? 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종전 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발언이라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평화체제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어제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인데요. 또한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데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될 게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제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뭐 급하긴 급하죠. 본인 지지율이 지금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급하긴 급한데 그 남의 나라 정상 회담을 한다는 자꾸 가가지고 자기 나라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남북미라고 아마도 남북미 플러스 중국 정도 되겠죠. 네, 예. 실제로 종전의 선언을 해야 될 주체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길라잡이 역할, 길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글로 들어가서 남북 회담으로 들어가서 북미 회담으로 나오는 예?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전선언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일러 했지 않습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본인 광을 팔려고. 남북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상징적 의미 수준에서 하겠죠. 예.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평화협정으로 그걸 휴전협정을 대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북회담에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부분을 트럼프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남북회담에서는 협의되거나 선언하거나 하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광을 최대한 팔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한 흥미를 계속 가질 테니까 내가 사인만 하면 내가 다 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을 띄우거나 상징적인 의미의 얘기만 하겠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이라고 해서 갑자기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거 아니라면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회담 등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운을 띄우거나 길을 열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대략 한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럼 내가 이 공을 다 가져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상에 만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과는 다르거나 한 발 더 나간 뉴스가 나오게 만들려고 남북 모두 노력하겠죠. 지금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되거나 나왔어야 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북한에서 뭐 폐기하고 발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지난 주말 동안 이루어진 네, 일입니다. 핵 동결부터 기본적으로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단계를 지나가 버렸어요. 혼자 북한 먼저 선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요. 그리고 종전에 관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을 팔았죠.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대체 뭘 할까? 예, 궁금합니다. 네, 또 종전 관련해서는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4선언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간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 연장선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선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한반도에서 3자 4자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3자 4자라는 것은 남북 미 중이죠. 3자 4자가 만나가지고 종전 문제를 추진하기로 협력하자. 그렇죠. 예. 길 트는 이야기를 했던 그죠? 건데요. 굉장히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이번에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얘기가 나올 텐데 마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흥미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넘기고 우리는 그냥 평화 체제를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이런 보도를 좀 앞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평화 협정이라는 건 통일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과거 이제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최종 목표가 통일이라고만 얘기했고 이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데 지금 평화 협정 맺고 뭐 수교하고 한다는 것은 이웃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네, 향후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자 있으면 그럼 북한 갈 수 있다는 건지. 무비자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국 체제에 가까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의 1차 종착지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언론은 드루킹 때문에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 이게 다 읽으면 뻔한 뉴스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저는 예. 그 그림을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남북관계가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북미 수교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에도 미국 대사관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북미 수교 의미라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가 그럼 우리가 김일성 대학에 유학 갈 수 있나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상상이나 혹은 뭐 가능한 지점들 뭐 예, 말씀하신 유럽으로 가는 기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는 오랫동안 상상해봤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예,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뉴스를 지금 만들고 상상하고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취재를 신청한 내외신 취재진이 모두 2,850명이라고 합니다. 외신은 40개국 140개가 넘는 매체가 취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면요. 2배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미디어 등록이 가능해서요. 취재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외신 보면 남북 관련 뉴스 굉장히 많이 냅니다. 예, 특히 뭐랄까요 지명도가 있는 언론일수록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또 한국에 특파원을 규모 있게 보내잖아요. CNN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예. CNN은 원래 한 명이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상주하는 사람들이. 그랬던가? 세 명이라고. 이번에 네. 상주 인력으로 지국장 1명뿐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20명이 넘는 사람이 서울로 온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만푸어라고요. CNN의 간판 앵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지국장은 한 진행한다고 명이고 합니다. 기자는 2명인가 3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예, 많이 와서 아마 헌정사상 최대의 그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트럼프가 끼어 있고 또 핵이 끼어 있어서 실제 외신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쟁 나는 줄 알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우리도 그런 뉴스 많이 냈는데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뉴스는 실제 그 안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느껴볼 수는 없으니까 뉴스로만 접하면 전쟁이 약이 날 건가 보다. 네, 그런 분위기였죠 정말. 네, 그런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런 뉴스가 언젠가 나올 것만 같은 상대가 미국이고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 그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세계의 관심이 쏠린 건 맞습니다. 확실히.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대북 신중파로 꼽히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를 진전으로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협상의 결실이 있을 것으로 낙관할 이유가 많다라면서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발언이요. 지난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일에는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바른 길로 가는 중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면서 낙관을 자신하는 거죠.
이제 이 공은 소위 이제 대북 강경파군 신중파들이 그 백악관에 낙관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 공은 폼페이오. 예. 어제 인사청문회 통과했죠. 예. 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요. 예.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간신히 통과했어요. 이 양반. 통과 못할지도 모른다고 박빙 혹은 한 표 차이로 안 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 백악관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킬 결과를 북한 방문 이후 가져온 사람은 폼페이오고 폼페이오가 낙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통과한 것은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 예.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살려줬다. 예. 예. 왜냐하면 선물을 잔뜩 들고 갔다 이거죠. 뭔가. 정말 반반이었었는데 그 가능성을 올려준 것이 북한 이슈였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외신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극적인 경우도 이 폼페이오 경우도요. 예. 간신히 통과됐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북한 뉴스가 했다. 북한 뉴스라는 건 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자신과 배짱이 맞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한 바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폼페이오 잘 보십시오. 폼페이오 인사청문회 직전에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직전에 핵 동결, 강력한 핵 동결이거든요. 수준이. 이건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던 거를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지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있습니까? 시간이 네. 거의 다 돼가는데 하나 둘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0년쯤부터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했다고 어제 저녁 JTBC가 전했습니다. 이메일 침투 등이 명시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배우 문성근 씨의 개인 PC를 해킹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은 특별팀이라고 하는데요. 명진 스님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로 의심받던 홍모 씨를 미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흔한 기법이죠. 예.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메일 클릭하면 감염시켜서 네,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건데요. 감염시켜서 상대방의 PC 내용을 뜯어보는 것. 다만 이제 이 타겟을 문성근 씨로 잡았는데 잘못 잡았어요. 뜯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이메일을 사용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을 좋아합니다만 PC 뜯어봐야 별거 안 나옵니다. 근데 문성근 씨만 했겠는가. 예. 네, 내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더더욱 수사에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뜯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개인은 굉장히 위축되죠. 예. PCI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킹한다는 것은 뭐 이메일만 뜯어본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해킹이 됐으니까 그 PC가 본인의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 해킹한 주체가 다 뜯어볼 테니까요. 네,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메일로 보내서 침투하는 방식 아주 원시적인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하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문성근 씨에게만 있었겠는가.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장충기 예.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뉴스타파가 장충기 문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위법관이 있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관련해서는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하겠습니다. 동생 관련 청탁을 하면서 그동안 진 신세의 가슴을 새깁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당 판사는 지금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항고심을 맡고 있어서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 예, 그렇죠. 소송을 이렇게 장충기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고 장충기 사장에게 진 신세를 가슴에 사귄다고 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건희 회장 딸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다. 이게 우연이냐. 예. 관련해서 이무재 씨, 그러니까 사위였던 이무재 씨가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 낸 바가 있는데 기각됐습니다. 원래 기피 신청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아마도 삼성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사위였으니까 알았겠죠. 예. 사위였으니까 알았는데 입증은 안 되죠. 이런 문자를 입증할 수 없으니 기피 신청이 기각됐는데 어쨌든 지금 알고 보니까 현재 이건희 회장 딸 이혼 소송을 장충기 문자를 주고받은
네.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강민구 판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데. 삼성은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그것이 중요한 재판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재판부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요? 그냥 두지 않는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워낙 있기 때문에요. 예, 삼성이 재판부를 꽂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재판부가 들어올 가능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냥 말할 두지 것 않는다. 같습니다. 이거 재판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 이거 내일도 한번 따져보죠. 재판부가 교체돼야 마땅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죠. 방금 그건 그렇지 하신 분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둘이서 한참 뉴스 나온 사이에 잡담을 하다가 마이크가 올라온지 몰랐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뭐가 그건 그렇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자, 대표님 이름도 이 드루킹 사건에 자주 등장해가지고 저 부인 운전기사 200만 원 입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갑자기 사진이야 저도 이번에 저기 새삼 봤습니다마는 제가 수년 전에 사실 날짜를 기억 못했는데 그 사진 보고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그 경진모 거기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삼성 엑스파일 직후에 강연 많이 다닐 때였습니다. 일주일에 그렇죠. 두세 번 이상 다닐 때였는데 그때 강연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 사실이 있죠. 그 다음에 200만 원 건은 이번에 사실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 하던 분에게 경공모 회원이라는 이유로다가 이제 수고비를 두 차례 걸쳐서 입금했다고 100만 원씩 두 번 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 벌금까지 받았더라고요. 경공모 쪽의 회원이 그 당사자 돈을 받은 당사자 돈을 준 사람 등이. 근데 그 자체를 갖다 저는 처음 알았고 저만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선거는 2년 전에 끝나고 다 해산됐지만 지난 총선 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의안에 벙벙해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호출당한 거죠. 강제 호출. 그 자원봉사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원봉사 당했다. 자, 하여튼 이 사안이 점점 이제 그 김경수의 댓글 부대가 아니라 드루킹의 브로커 사건인 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점점 정황이 그렇긴 한데 현재 스코어는 야상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야3당 숫자만으로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공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평화 정의의 의원 모임의 통합 원내대표도 아니고 공동 원내대표인데요. 네, 맞습니까? 예. 뭐라고 표현? 민주평화당의 그 원내대표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와서 원래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저희하고 이 특검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같았습니다. 수사를 촉구하고 빠른 수사를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갈 수 있다. 그게 정상이죠. 양쪽 다 그 입장이었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겠다. 고 하면서 양해해달라. 그리고 저희들 입장을 묻길래 저희들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때는 이제 서로 양해하고 각각의 입장을 취하기로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입장이 갈린 거군요. 예, 입장이 갈려서 그렇게 저는 저대로 이제 그 입장을 통보받은 거죠. 정의당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가든 그렇죠. 말든 저희들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수사가 특검으로 검찰도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 4군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의견이 모아졌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그러면 특검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2대2로 특검 반대와 특검 찬성이 나뉘어지니까
그러면은 근데 경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그 점도 좀 인정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특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검찰로 그러면 보내자. 검찰에서 다루는 걸 가지고 방법론을 논의를 했어요. 네.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네. 하나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네. 그래서 사건을 완전 검찰로 넘기는 이 두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이루어졌어요. 아 특검 대신에. 예. 근데 지난주까지는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미래당이 네. 그 특검 아닌 특수본, 네. 특검 아닌 현재 일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네. 동의를 했고 민주당이 이제 그 좀 망설였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좋다 그걸 받겠다 이랬어요. 뭐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 예. 그러니까 특수본 해가지고 특수본에서 검찰이 특수본에서 잘 안 되면은 일반 검찰 손 떼고 특별 검찰로 넘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뒤늦게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네. 또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래요? 특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특검 아니면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이제 특검을 주장하지만 이 네. 협상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으로는 합의가 안 되니까 특검 아닌 특수본을 네.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검은 여야 합의 안 된 채 발의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법사위에서도 이제 여야 완전 합의로만 이제 되어 네.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이제 왜 그러면 특검 아닌 특수본 이런데 의견이 모아졌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특검법에 의하면은 그 야3당이 공동으로 낸 법에 의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20일. 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을 갖다 임명하는데 한 30일 걸려요 최소. 그렇죠. 그다음에 법적 준비 기간이 사무실 구하고 하는 게 20일이고요. 그거 하다 예. 보면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납니다. 수사 기간이 90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8월 말에 이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데 네. 8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수사하던 거 지금 수사 잘못한다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네. 8월 말까지 놀고 있다가 또 8월 말까지 결론이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죄를 범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가려지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도 지나가고 7월, 8월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당에 대한 악재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속내가 있을 텐데 특검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사태를 즐기는 게 아니라면은 진실을 빨리 밝히고 죄 지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은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경찰이 정 못 믿으면 검찰로 넘기든가. 그래서 검찰이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서 아니 근데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 8월 말이라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검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1차 원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3월 달에 특검법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강원랜드 특검법. 이게 지금 518명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건이고 네. 국회의원 전현직 7명이 가담된 사건이고 내부의 평검사가 이걸 외압이 있었다고 고발했는데 네. 저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 고발한 검사가 8번째 출두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검찰에 그냥 맡겨가지고는 안 되는 사안 아니에요. 이거 특검법 제안했지만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여론 추이를 봐서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특검에 담은 거죠. 특검이라는 단어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특검이 되면 지방선거 끝납니다. 출범할 즈음 되면 지방선거 끝날 것 같아서 특검을 끝까지 주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아마 수사도 제가 볼 때 뭐 많이 안 남아 있다 보여지는데 경찰 수사되고 또 검찰에서 또 추가로 뭐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건의 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때 돈이 드러나면 다 이걸 드러나겠죠. 뭐 권력의 힘으로 감싸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국민들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 수사 과정에서 도저히 특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특검으로 가야죠. 근데 거기까지 그러나 현재까지로서는 거기까지 안 갔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갔다고 볼 수 없죠. 저는 특검으로 안 갈 것 같아요.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지방선거
지방선거 전에 매일매일 특검에서 막 브리핑하고 막 새로운 사실 나와서 막 이렇게 해줘야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 선거에.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사무실 구하면 아마 지방선거 끝날 거예요. 특검 사무실 구하면.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쪽도 실제 특검으로 가기 위해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예. 자, 혹시 TV조선 그 태블릿 절도 사건은 아십니까? 내용을? 예, 이게 좀 이상한 사건이죠. 예, 이게 뭐 어떤 그 건물이 뭐가 끼었는지 이상한 사건이 자꾸 벌어지네요. 예. 거기 이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복무 회원은 다 공모됐다. TV조선 뭐 야당 또는 뭐 드루킹 다 공모됐다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너무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제법 각별한 관계다는 주장은 제법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주요한 주장 같은 게 이제 주장성 보도나 네. 문제 제기가 언론에 실리면은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열리는 아침 그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네. 유사한 문제 의식들이 이렇게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주고받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훔쳐간 다음 날 갑자기 김성태 의원이 태블릿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태블릿을 TV조선 수습 기자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서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신문을 하여튼 열심히 열독하는 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제까지 그 어떤 의혹이 있으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예.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치권에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흥진호 네. 그라는 그 배가 납북됐다가 네. 다시 귀환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간첩이라고. 뭘 얘기하고 싶은다면 세월호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 7시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왜 흥진호가 이게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느냐. 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다 마스크 썼던데 네. 그 북한 용은 아니냐. 그러니까 막 그 의심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병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사실 확인을 거치면 되는 일인데 확인을 안 거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정폭시켜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확인을 거치면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실 확인을 거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요 사건은 검색해 보시면 납북이 아니죠. 북한에서 구출되었던 제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시간씩 이거 가지고 간첩 아니냐. 홍진호 선원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카메라에 개인 시장이 드러나기 싫어서. 그랬더니 북한에서 보낸 간첩 아니냐고. 그리고 왜 동해에서 납북된 어선인데 왜 선원들의 반이 주소지가 제주도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선장이 제주도니까 자기 동네 사람 끌고 온 건데 나머지는 외국인이고.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드루킹 사건이 지방선거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왜 영향을 주지 못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잡는 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안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는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덕은 제가 볼 때 김경수 후보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거꾸로. 예. 사실 뭐 제가 경상남도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선거가 이 사건 전에는 김경수 후보가 이제 상대 후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보다 한 10여% 앞서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면은 박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또 이쪽 지지자들은 별로 투표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제로 선거에 가면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축전이고 박빙이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난번에 그 7시간 망설이다가 이제 출마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제가 볼 때 그날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김경수 후보 지지자들에 대하여서 그 위기감, 결속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안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직 뭐 더 이제 어떤 사안이 나오는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키는 뭔가면은 지난 대선 때 김경수 그 후보의 어떤 지시로 그 조직적인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는가의 문제인데 뭐 돈이 일로 흘렀다든가 예,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뭐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보시고 경남지사 선거는 그렇다면 다른 지역 선거 혹은 전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 김경수 댓글 부대 사건으로 결론이 나면 선거 판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겠죠? 그 부닥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이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 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도량은 남북 정상회담 보도량의 여러 배가 이제 물량적으로 보도되고 검색량도 더 있습니다만 많다고 해요.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론과는 다르게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이 정도 보도량에 비해서는 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왜 변화가 없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역대 선거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제일 좀 관심이 저조한 선거가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워낙에 강약이 부동인 워낙 분명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강 2중 정도 구도인데 현재 스코어는요. 네. 1강 2중 1약이 정의당 1약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발끈하십니까? 어쨌든 1약은 맞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 정의당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결정됐죠. 예. 김종민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아직은 1약입니다. 그러면 2중의 승부는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지금 그래서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2등 3등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역사와는 또 국민들의 뭐 민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제 야당 보수 야당 경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2위를 해야 되겠다는 최소한 물론 뭐 최종적인 목표는 당선이고 근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반드시 2등은 해야 되겠다는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관심이 없고요. 정의당 후보가 어느 만큼 선전하느냐가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2등 승부는? 예, 그보다는 뭐 남북 지금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싶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경남하고 일단 서울만 짚어보고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의 선언이 나올지 혹은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선언 같은 게 미리 막 나오니까요. 뉴스가. 정상회담에서 뭐 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뭐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엄청 잘 되고 있긴 무엇보다도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관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힘든 상황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조건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작부터 풀어서 이제 일이 제가 볼 때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선언된 여기서 합의된 것들이 이행되는 그리고 그 이행되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길어야 2년이고 혹은 그보다 더 짧을 수 있는 2년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다음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아마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모든 게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 실현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기 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한국민들의 그 염원을 미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 미국 내에서 트럼프 임기가
안 좋았던 건 하루 이틀은 아닌데 조금씩 올라가긴 한답니다. 요즘 또. 예. 그런 소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저는 뭐 한국 내에서 트럼프 인기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게 담길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핵 동결, 종전 선언 이런 거 정도 담기면 원래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미 김을 뺐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 이야기는 핵 동결은 북한이 먼저 해버렸잖아요. 회담의 출발이 동결을 향한 게 아니라 예, 그건 기본으로. 동결을 딛고서 폐기를 향하는 예. 동결에서 폐기까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선언적으로는 남북회담에서 또 실질적으로는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선언 자체는 제가 볼 때 남북회담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언까지는 하겠죠. 예, 선언까지 가능하지만 선언이 실질화되는 것은 정전협정이 다른 협정으로 대체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화협정. 예, 왜냐하면 정전은 끝났다는 말로서 정전협정이 없어지고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협정으로 예, 평화협정은 대체돼야 되는데 평화협정은 사실은 남북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전협정의 어떤 주체 자체가 일단은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종전선언이 아마 남북회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평화협정 체결에 관련된 여러 어떤 선언이든 그 담보 이런 것들이 북미회담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북미회담이 논의된 다음에 남북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한 다음에 남북미가 모여서 사인하는 혹은 남북미 중 사인하는 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빨리 나오겠죠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 자체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화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것은 남북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회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북미 혹은 중. 근데 지금까지 속도로 보면 평화협정도 올해 안에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핵 동결이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주제는커녕 북한이 먼저 발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진행돼요. 예, 사실은 이 평화협정이 되려면은 평화협정 이전에 이거 평화협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불가침 선언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국교 정상화 지금 수교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은 국가로 서로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괴뢰죠, 괴뢰. 서로 괴뢰라고 부르고 있죠. 북한 갈 때 뭘 갖고 가는지 아시죠? 저는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방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서로가 우리는 통일의 어떤 미래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걸 깔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남북회담 직후에 벌어질 상황 중에 하나가 대표부 남북 대사관 이전에 대표부를 갖다가 1차로 판문점에 설치했다가 2차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그런 방향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먼저 뭐 KBS라거나 뭐 이런 공영방송 혹은 뭐 TBC 같은 뉴스공장 같은 이런 데서 평양에 우리 상주하겠다. 아니 실제로 TBS 평양 상주 저희 PD들 쫙 보내버릴게요. 실제로 그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기 전에 그 대사관 설치하기 전에 대표부 설치가 있었고요. 대표부 설치 이전에 그 양쪽의 언론사들이 서로 교환해가지고 그 상주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평양 교통방송 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교통방송 측에서 지금 평양에 뭘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없는 모양이네요. 그 TBS 대표님이 앞서가는 분이라 그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주하는 주재 기자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게 사실은 방송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주 대표부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통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건단 말이죠. 일단 그럼 양국 체제가 되는 거죠. 지금 한반도에. 사실상 우리는 유엔에 가입한 국가죠. 양국이 국가인데 우리끼리 인정 안 하고 있었죠. 우리끼리 뭐 여권 주고받냐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국가를 인정하고 여권을 주고받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합해지기 그것도 하나의 뭐 논점이죠. 그거는 이제 세금이라거나 예를 들면은 그런 남북의 거래는 관세가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이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뤄지겠죠. 오히려 그렇게
특별한 관계이나 상대방을 그냥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부터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저는 뭐 상당히 긴 기간의 교류와 예. 또 평화 정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동질성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달라져 왔던 이 두 체제가 동질성을 확보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많은 시간이 경과되리라 보여지지만은 뭐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평화 정착이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철조망 어떻게 됩니까? 철조망. 일단은 철조망 안에 있는 무장 병력을 그 줄이는 것이 아마 이번부터 논의가 될 거예요. 논의가 될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내려갈까요? 철조망은 뭐 철조망 다 제가 안 돼도 예? 예?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예.